2011년 8월 24일 러시아의 울란우드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러 간 친선 강화를 비롯하여 가스관 건설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기구 구성도 논의되었다. 이에 화답하듯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 사업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좀 어느 정도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에 도움이 되고 북한에 도움이 되고 우리는 값싼 그것도 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가스관 연결 사업을 매개로 남북관계 변화에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전면 중단 위기에 빠졌던 남북관계. 남북러 가스관 건설 문제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14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과 북은 연례적인 민간 교류와 정부 간 회담을 통해 평화 번영의 길을 모색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세를 뛰어넘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제 남북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남북 경협 사업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상생의 협력 사업이다. 남북 경협은 고임금과 인력난, 물류난, 부진난 등을 겪고 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협은 동북아 경제 협력체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교통망과 전력망 연결을 통한 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각국과의 교통망과 전력망 연결의 단초가 될 것이며 한반도를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중심 기지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 경협 사업은 대북 퍼주기 논란에 휩싸여 왔다. 또한 협력 분야도 노동력을 동원한 단순 가공과 자원 부문에 국한되어 있었다. 남북 경협이 그 잠재력과 가능성에 맞게 성장하려면 시혜적 관점과 분야의 한정을 넘어 북한의 경제 현황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시작되어야 한다. 본 영상은 북한의 과학기술, 산업기술의 현재를 분석하고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다. 북한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15년 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시련을 겪었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자신 있게 내건 근거는 무엇일까? (2009년 4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은하 2호가 발사 9분 2초 만에 시험용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정확히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안드레이 네스테란코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인공위성의 발사 및 궤도 진입까지도 성공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초, 2초, 1초, 발사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주목받던 나로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와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직 발사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의 핵심 장비인 액체 추진 로켓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인공위성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인공위성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분야다. 인공위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 안착시키는 발사체 기술이다. 발사체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자면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1초에 11.2km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라야 한다. 즉, 로켓 엔진은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모든 추진체 가운데 가장 센 추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진 제작에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총과 비행기를 만들 때보다 더 높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CNC 공작 기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엔진만 해도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최고 수준이 될 겁니다. 그 정밀도나 엄격함 이런 것들은 최고조에 달하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위성을 쏘았다, 그리고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아주 막대합니다. 초극고온과 저온을 견딜 수 있는 합금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상당한 수준일 거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인공위성 사업은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기술과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 열 제어, 전자, 전기, 영상, 통신 등의 응용 기술 등 최첨단 현대 과학 기술이 총동원되는 분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우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에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미사일 개발 과정이 전자공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하며 발사체 기술은 최첨단 전자장비의 집합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연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한다. 군수 분야의 기술이 전반 산업 기술을 이끌어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은 1969년 미 국방부에서 개발된 알파넷이 민간 영역에 이전된 것이다. 포탄의 탄도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 계산기는 오늘날 컴퓨터의 기원이 되었다. 내비게이션에 폭넓게 활용되는 GPS 체제도 원래는 유도탄 제어에 활용되던 기술이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관련 기술도 민간 경제로 이전되면 각종 기계 설비 제작의 자동화, 무선 전파를 활용하는 통신 장비, 전자기기 보급, 각종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 연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최현석 박사는 우주기술은 따로 시험하지 않고도 바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북이 성군 시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은 이제 군을 방점을 찍는데, 저같이 과학기술이나 경제를 보는 시점에서 보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유사시 최대한 빨리 민수로 이양을 하겠다.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명시화된 게 뭐냐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그럼 올해 나온 게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게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앞에 국방공업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은 거기서부터 이전,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스피노프하는 그 흐름이 남았다라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 현실, 남남이라 민수는. 근데 거기서 원천, 농업을 따지면 종작이죠. 씨앗들은 아주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들을 땅에 뿌려서 싹이 날 수 있게 하는 토양만 마련이 된다면 이것들이 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씨앗을 사와서 비료도 사고 다 한다면 아주 힘들 건데 몇 가지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씨앗으로부터 발화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자신감에 찬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기술로 민간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선군 경제 전략. 이것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수 분야의 기술을 민수 분야에 이전시킨 계기는 2006년 제1차 핵시험이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은 국방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통해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게 되자 국방 분야 투자 지원을 민간 경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 1월 1일 제1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평양발 기사에서
핵시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CNC 공작기계는 군수의 민수 이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 경제난 속에서도 국방 부문의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1998년에 인공위성 발사,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같은 주목할 조치들로 나타났다. 이는 군수 산업 분야의 CNC화가 이미 상용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군수 부문의 CNC 설비를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부품은 교역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각종 부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경제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자력갱생이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 자원으로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을 발전시켜왔다. 철강 생산도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은 무연탄 제철 방식을 구축하고 비료 생산도 무연탄 가스와 공정을 이용해왔다. 또 수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해오고 있다. 산업 전반의 기초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밝힌 북한은 그 토대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력갱생으로 쌓아온 경제적 기초와 CNC로 대변되는 군수의 민수 이전 정책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업 기술을 살펴보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작기계 가공 기술이다. 공작기계 산업은 기계 산업의 꽃이라 불리울 만큼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작기계란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흔히 어머니 기계라고 불린다.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계의 부품을 만든다는 것으로 주로 금속 공작물을 깎거나 갈아서 필요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산업에 필요한 금속 부품은 물론 이것을 가공하는 기계도 공작기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업의 원천으로도 평가된다. 예를 들어 옷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을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필요하다. 옷의 완성도는 결국 옷을 만드는 기계의 성능과 직결되게 되는데 여기에 공작기계의 중요성이 있다. 공작기계 기술은 단순 기계 공업에 머무르지 않고 제조업 기술의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 된다. 공작기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것,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일정한 자급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모방 기술의 한계로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기술 집약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NC는 산업 고도화에 따라 발전된 공작기계의 종류다. CNC란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로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하여 작동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컴퓨터 수치 제어 장치를 공작기계에 장착하여 복잡한 형상을 빠른 속도와 정밀도로 제조하는 지능화된 공작기계가 바로 CNC다. 공작기계 시장은 독일, 일본 등이 정밀 기술도를 앞세워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 7위권 안에 진입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작기계 산업 현황은 어떠할까? 북한은 2009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 이례적으로 영어 약자 CNC를 그대로 사용하며 공작기계 산업의 CNC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이 주장하는 CNC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적으로 CNC 기술의 발전 방향은 정밀화, 고속화, 개방 복합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고신뢰성이다. 먼저 정밀도를 살펴보자. 북한 통일신보는 2010년 1월호 CNC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80년대부터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밀도가 보통 수준으로 되었으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초정밀 가공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했다. 1000분의 1미터, 즉 0.1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을 800등분한 매우 작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톱에 1000만 개가 들어가는 그런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약 0.1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한 정밀도를 가진 절삭 공구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목할 현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회전축 분야를 보자. 초기에는 피조물을 수직 수평 방향, 즉 X축, Y축으로 가공하다가 입체형 Z축까지 가공하는 3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축과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축을 놓으면 5축이 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0년 9월 11일 연화기계 집단에서 세형의 구축, 선삭 가공 중심반을 개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구축 가공 방식을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구축 가공 방식이란 한꺼번에 9가지 각도의 절삭이 가능한 것으로 피조물과 공구의 마모율이 적어지고 정밀도는 더욱 향상되며 생산 효율도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다기능 복합화 영역에서 살펴보자. 다기능이란 한 기계 안에 여러 가지 공구를 장착해 다양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합화란 가공 원리가 다른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한 기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 가공이 가능한 공작 기계를 머시닝 센터라고 하는데, 북한에는 이에 해당하는 종합 가공반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NC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기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북이 주장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온 사진과 영상, 그리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 련화기계에서 생산한 CNC 공작기계 사진을 들고 한국생산기술원 남성호 박사를 찾았다. 가장 주류가 되는 CNC 선반하고 CNC 밀링 또는 CNC 머시닝 센터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황중삭 계열에서 쓰이는 어떤 부품 가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팩터로 하는 머시닝 센터류에 대한 기본 기술이 있고, 뒤에 보면은 사축 가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쪽에 보면은 5축 가공기, 테이블이 움직이고 부가축이 있어서 제품 형상에 대해서 좀 자유도를 가지는 5축 가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더 머시닝 센터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류도 기본이 되는 선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기종들을 몇 가지를 좀 같이 세트로 개발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공작기계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간계 산업이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산업인데, 북한이 어떤 민간 쪽에서 생산 쪽에 가장 중요한 맥락을 좀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쥐고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올바른 측면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의 CNC 기술 수준을 판단하는 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군사무기 제조 기술과 인공위성 제조 기술이다. 기계 산업 분야 중 가장 최고의 정밀 가공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주 항공과 군사 부문이기 때문이다. 송국 논란이 있지만 북은 이미 인공위성을 2차례 발사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되는 미사일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수공업의 민간 이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의 CNC 기술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년사설에 영어 알파벳이 나온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걸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고유명사화시켜서 목표로 내걸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두 개를 개발했다가 아니라 이제 이걸로 우리는 경제를 부강시킬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얘기한 건 되게 추상적이었는데 CNC 기술이라고 보편화시키고 CNC 기술을 응용한 CNC 공작기계 혹은 CNC 생산 기술 뭐 이렇게 해서 기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고 이제 출발이다라는 선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CNC 기술의 발전은 곧 제품의 완성도와 직결된다. CNC 기술이 일반 공장에 보급되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동으로 그것도 아주 정밀한 걸 갖다가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들이 그냥 한두 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이라고 보편화시켰습니다. 그냥 한두 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CNC 기술이라고 할 정도면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가능한 기계들에다가 전부 다 CNC 기술을 붙이면 전부 다 자동 생산 체제가 되는 거죠. 초정밀.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현장이 지금 몇몇 노출된 걸로 보면 되게 난무합니다. 기술 수준이 아주 떨어지고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인데 그 간의 수공업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대량제도 아닌 초정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전제는 있죠. 그러니까 소수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산업 전반에 바로 파급되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을 조금 건너서 돌파만 하면 기술 수준이 아예 달라지면은 생산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CNC 기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최첨단 공작 기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점차 일반화되어 이제는 컴퓨터로 조종되는 기계 장치 일반 혹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산업 전반의 CNC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2월 노동신문은 경제 부분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경제 강국을 건설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화면은 대동강 타일 공장의 모습이다. CCTV가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이 제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제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에서 공장에 무인하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CNC 자동화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만큼 인력이 교육, 기술 개발, 문화, 예술 분야로 충원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국가 경쟁력 또한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볼 수 있다.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처럼 철강 산업은 산업의 기초다. 앞서 보았던 기계공업 역시 철강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북한 역시 철은 산업의 쌀이라는 구호로 철강 산업을 강조한다. 철은 금속공업, 기계공업과 같은 중화공업뿐 아니라 자동차, 농기계를 넘어 경공업, 주택건설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다. 풍부한 양질의 철강석과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좋은 입지의 제철소가 있는 북한의 철강 산업은 현재 어떤 수준일까? 먼저 원료 부분부터 살펴보자.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 석탄, 석회석이 필요하다. 북한 광물자원 조사표를 살펴보면 철광석은 최대 70억 톤이 매장되어 있고 석회석은 1000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이다. 다음으로 석탄이 필요한데 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석탄은 코크스다. 하지만 코크스는 매장량이 없어 중국에서 전량 수입한다. 하지만 비코크스 제철법으로 만드는 주체철은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쓰는데 무연탄 매장량은 117억 톤에 이른다. 다음으로 기반 시설을 살펴보자. 북한에는 4개의 대형 제철소가 가동 중이다. 함경북도 무산탄광의 철강석을 이용하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책시에는 선진제강연합기업소, 황해북도의 재령, 은율, 송림 등의 철광석을 이용하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안남도 남포에 있는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다.
모두 원료 기지에 근접해 있고 용수량이 풍부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까지 북한의 철강 산업은 남한에 앞서 있었다. 그러나 8, 90년대를 거치면서 전력난과 장비의 노후화, 코크스 확보의 어려움이 겹쳐 점차 하얀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의 철강 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9년 12월 25일 선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완성한 주채철 생산 공정 때문이다. 북한은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CNC와 함께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주채철 공정 완성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또 특별 열차를 보내 이 기업소 노동자들을 평양으로 데려와 연회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주채철 공정 완성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 행사까지 진행하였다. 주채철 공정 완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진제강연합기업소가 완성했다는 주채철 공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인 철광석으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에서 산소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물질이 코크스다. 코크스는 석탄의 일종으로 철광석과 함께 태우면 높은 온도로 철광석을 녹이는 것과 동시에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제거한다. 강제 1톤을 생산하는데 0.5톤 정도가 소모되는 코크스는 철강 산업에서 비중이 매우 높다. 하지만 코크스는 한반도에 전혀 매립되어 있지 않아 중국, 호주 등지에서 전량 수입해야 한다. 세계 철강 수요가 늘어나 코크스의 수요도 많아졌으나 점차 고갈 위기에 이르러 가격이 15%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포스코도 해외 강산 자체를 구입하거나 코크스 사용을 줄이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해방 후부터 코크스 대신 북한의 매립량이 많은 무연탄을 이용한 제철 공법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무연탄은 북한 전체 석탄 매장량의 79.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종이다. 북한 전체 석탄 매장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체 147억 톤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무연탄이 117억 톤을 차지한다. 남한의 석탄 생산량과 비교해 볼 때 몇천 년을 캘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연탄의 문제는 코크스만큼 높은 온도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용광로에 산소를 대량 주입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완을 시도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산소열법 용광로, 대형 산소 분리기 같은 시설들을 제작해 철강 산업 현장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주채철 공법의 두 번째 특징은 파고철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소를 제거한 철광석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단단한 강철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한 철광석에 파고철을 함께 넣고 산소를 불어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파고철이란 고철 혹은 깨지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된 쇠붙이나 쇠조각을 의미하는 북한말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국제적으로 꾸준히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미국산 철 스크랩 가격은 $505 수준으로 대략 59만 원 선이다. 현대제철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국내에서 2조 6천억 원, 해외에서 3조 3천억 원어치 철 스크랩을 구매했다고 한다. 북한 역시 제철 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고철 수집을 하고 파고철을 제철소로 보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다. 북한은 성진제강기업소의 주채철 공법으로 초고전력 전기로에서 파고철 없이 강제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철강제가 부족하고 파철 확보도 어려워 철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 초고전력 전기로를 자체 개발해
하철을 사용하지 않고 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철강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공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제철 공정은 제선, 제강, 아변, 연주 공정으로 나뉜다. 철강 속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제선 공정, 만들어진 선철을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제강 공정, 철물을 단단한 고체 형태로 만드는 아변과 코일 철근 등으로 만드는 연주 공정이다. 선진 제강 기업소의 경우 김책제철소에서 제선 과정을 거친 철을 가져와 나머지 공정을 작업하던 것이었는데 새로운 공법의 개발로 제선 공정과 제강 공정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정이 가능하다면 석탄과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공정을 위해 용광로들이 교체됨에 따라 북한 철강 산업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설비 노후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도 함경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갈탄을 이용한 주체철 공정을 완성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도 주체철 설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된다면 2012년 북한의 4대 주요 제철소에서 주체철 생산 공정이 모두 다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력난으로 초고전력 전기로의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체철 생산 공정의 확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주체철 공정이 확산된다면 전력난 해결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휘천 발전소 건설 등으로 북한의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제철 공정의 내수가 확보되어 있는 북한의 철강 산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학공업에서도 설비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28 비난론 연합기업소의 재가동을 강조한다. 북한은 2010년 3월 6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10만 군중 대회를 개최하며 28 비난론 연합기업소의 재가동을 축하하였다. 지방도시에서 10만 군중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비난론 연합기업소에 얼마나 의의를 두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8 비난론 연합기업소는 1961년 5월에 준공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공업단지다.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08년부터 재건 노력을 통해 2010년 2월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북한은 연합기업소 개건 현대화 작업을 CNC화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사고 요소 처리 및 긴급 위기 관리, 안전운전 체제 등을 컴퓨터로 실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로는 이승기 박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명한 합성섬유다. 이승기 박사는 1905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39년 일본에서 비난론으로 불리는 합성 1호를 개발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나일론에 이어 석회석과 석탄을 원료로 한 합성섬유 비난론을 개발한 것이다. 비난론은 4대 합성섬유인 비난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가운데 목화로 만든 천연섬유에 가장 가까운 성질을 가진 환경 친화적인 합성섬유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특히 북한에서는 과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승기를 꼽습니다. 이 이승기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이 비난론 개발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몇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자기가 연구해서 제1저자로 넘어가 있는데 이 비난론 자체가 아주 재밌는 거는 세계에서 이제 석유로 가지고 합성 섬유를 만든다면 나일론이 되는데 석탄을 가지고 이제 섬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비난론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연료들을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섬유를 만들어낸 게 이제 비날론인데 이거는 면에 아주 가까운 그런 물질로 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북에서 이 비날론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많이 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과학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이승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요즘은 따지면 이제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발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비날론이고 그다음에 그게 북에서 아주 풍부한 연료들을 써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도 이제 중요했던 거죠. 그다음 마지막적으로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잘 그 연료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만들고 잘 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놓은 산물이 인민의 가장 그 가까운 철이라고 하는 면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합성 섬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사냐 하면 우선 땀을 잘 흡수해요. 그리고 천이 보들보들하고 땀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인민적인 천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에서는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비날론인 거죠. 전문가들은 비날론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북한에서 천연 섬유의 생산 한계를 풀어주어 의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섬유라고 말한다. 석탄을 원료로 한 섬유 비날론은 북한에게 아주 매력적인 섬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비날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비날론의 초기 원료는 한반도 석회암 지층의 기본 광물인 석회석이다. 이 석회석을 진공 상태에서 석탄과 가열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면서 생석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생석회는 석탄과 만나 칼슘 카바이드를 만든다. 칼슘 카바이드는 아세틸렌의 원료로 유기화학공업에 이용되며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화학적 생성을 통해 칼슘 카바이드가 아세틸렌 가스, 비닐 알코올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 폴리비닐 알코올, 즉 비날론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석회석과 석탄, 물만 있으면 비날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비날론은 물과 비슷한 하이드록실 그룹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빨아들여 합성섬유 중 면과 가장 가까우며 나일론과 달리 잘 썩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 섬유다. 또한 매우 가늘게 실을 뽑아낼 수 있는 동시에 강도가 강해 소매 형태로도 기능이 우수하여 각종 천과 겨울용 의복을 대체할 우수한 직물 원료로 평가받는다. 비날론은 세계적으로는 PVA 섬유로 불리우며 고부가 가치 섬유로 각광받고 있다. 고강도, 고탄성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재료, 고무 보강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섬유 전 분야에 다량 사용되며 특히 성면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비날론이 주목을 받는 것은 비단 섬유 생산뿐만 아니라 비날론 생산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간 생성물 때문이다. 비날론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틸렌 가스로는 PVC라 불리우는 폴리염화 비닐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며 파이프, 인조 가죽, 레코드판, 바닥재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른 중간 생성물로는 아세트산을 꼽을 수 있는데 초산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세트산은 정밀 화학 제품, 의약품, 섬유 가공, 식품 조미료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산 비닐 수지로 알려진 아세트산 비닐 수지도 만들 수 있는데 접착제나 도료, 종이 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된다. 추가적인 화학 반응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계통의 유사물질 합성도 가능하다. 일례로 수산화칼슘을 탄산나트륨과 반응시키면 비누 표백제의 주요 원료 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비날론 생산 공정으로 합성섬유, 합성수지, 비료, 농약, 페인트 등 다양한 생산물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를 두고 비날론, 카바이드, 가성소다, 염화비닐, 물감, 농약, 염산, 염체염소, 표백분, 증조, 염화바륨, 염화칼슘, 초산,
알코올, 가소제, 초선 비닐 등 420여 종의 화학물질을 생산한다고 보도하였다. 이팔 비난론 연합 기업소 안에는 실제로 물감 공장, 비료 공장 등이 가동되고 있다. 섬유 공급의 안정화와 경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비난론 생산 공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다. 석회석에서 생석회를 얻는 과정은 900도씨 이상, 카바이드 생산 공정은 2000도가량의 매우 높은 열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방전의 방식으로 카바이드를 생산하므로 상당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난론 연합 기업소가 16년간 가동을 중단한 것도 고난의 행군 시기의 전력난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난론 연합 기업소가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전력 공급과 석회석 무연탄 공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비난론 공정의 CNC화로 섬유 생산에 다소 기여는 하겠지만 정상화를 통한 확대 보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 당시 전력 공급의 효율화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1년 반이 넘도록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난론 공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만일 전력과 원료 문제가 해결되어 비난론 연합기업소가 정상화되고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간다면 북한 의식주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의복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 연간 비난론 생산량이 5만 톤이라면 북한 주민 1인당 약 2kg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북한 주민 모두에게 두툼한 겨울철 외투를 지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농업 생산량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 생산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비료와 농약이다. 카바이드로부터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킬 때 카바이드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질 좋은 석회비료의 원료가 된다. 석회비료는 산성화된 땅을 중화시키고 토양 구성을 좋게 하며 땅속 미생물의 활성을 높여준다. 여기에 땅속의 병충해를 제거하는 작용까지 한다. 비난론 생산 공정을 통해 비료와 농약의 생산과 공급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난론 생산 공정에서 건축 재료와 페인트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방송 보도를 확인했을 때 이팔 비난론 연합 기업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동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력난과 원료 공급의 안정화 작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은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매장량 잠재 가치가 대략 7천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2011년 4월 15일 북한 광물자원의 개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제적 가치가 7천조 원으로 남한의 10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땅 1제곱미터당 평균 500억 원 어치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북한의 지하자원 중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잠재가치 순으로 따져보면 마그네사이트가 최대 40억 톤으로 1,300조 원, 석회석이 1,000억 톤으로 약 1,000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연탄이 117억 톤으로 862조 원, 유연탄이 30억 톤으로 185조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된다. 북한은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7년 11월 자료집을 통해 북한의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 톤으로 추정했다. 지난 1999년 미국 과학자연맹의 보고서에도
북한에 개발 가능한 고품질 우라늄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고 가공, 제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OECD 산하 핵에너지 기구가 세계 1위라고 밝힌 호주의 매장량이 114만 3천 톤임을 감안해보면 3배가 넘는 양이다. 현재 북한의 우라늄 광산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에 있고 정년 공장은 황해북도 평산과 박천에 한 곳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채굴 가능한 양은 세계 총 매장량에 육박하는 400만 톤이고 총 매장량은 세계 총 매장량의 5배가 넘는 2,600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북한에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고 언급했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한 바도 있다. 일본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석유 고갈 시대에 아직 그 어느 나라도 확실한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대학교 박후건 교수는 원유 시대에 사우디가 원유 생산 대국이었듯이 북한이 원자력 시대에 잠재적인 우라늄 생산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표 자원은 마그네사이트다. 마그네사이트란 희귀금속으로 강판 경량화, 정보기기 소형화의 필수 요소인 마그네슘 합금의 원료다. 마그네슘 합금은 비행기, 우주비행선, 기계, 자동차 제작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적용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그네사이트 화학물질은 1500도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기 때문에 우주 항공 소재 및 첨단 소재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황정남 연구원은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에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총 65억 톤에 이르며 그중 함경남도 단천 배간지대에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고 단천군 백금산 일대에는 노천광산이 깊이 2m에서 100m, 길이 7,660m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한광업공사 사장 역시 2007년 10월 북한 단천의 마그네사이트는 품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채굴 조건 역시 노천 채광이나 갱내 채광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량화, 소형화가 추세인 요즘 북한 마그네사이트도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듯하다. 2009년 1월 일본 언론은 항공기나 자동차용 강판, 노트북 PC 등 금속 제품의 경량화의 필수 요소인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산이 품질과 매장량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되면서 각국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지난 1997년 도쿄에서 조선 유전 공식 설명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북한 원유공업부는 평안남도 남포 앞바다인 서한만 일대에 50억에서 43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다. 서해유전 개발에 뛰어드는 주변국의 움직임은 서해유전의 개발과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5년 12월 24일 체결한 북중 간 해상원유 공동협정을 통해 북한 석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서한만 인근의 발해만에 660억 배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평양이 석유 위에 떠 있다며 남북 공동의 석유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영국 유전 개발 회사 아미넥스는 북한과 동한만 석유 탐사와 관련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석유 탐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미넥스 사장 브라이언 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에도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 중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 지역 유전과 가스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도 유전을 포함한 북한의 자원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양 정상이 유전 개발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산업자원부 오종규 무역투자진흥관도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중 협정 내용을 검토했는데 남북이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 공동의 석유 개발 사업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진행된 경제 협력의 성과는 적지 않다. 이러한 성과에 이어 14선언에서 합의된 경제 협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남북 경협은 규모와 효과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북 경협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오이사 조치는 정권 출범 이후 축소되어 왔던 경협이 완전 중단되고 남북 협력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폐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남북 경제 협력의 필수 조건이다. 평화적 환경 속에서 개성공단 전면 확대, 해주지구 개발, 경의선 연결 등 14선언 합의사항 등을 이행한다면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석유자원 공동개발 및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전제로 과학기술의 시대를 반영한 남북경협의 새로운 단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북한으로 향하는 러시아, 중국 등 각국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북한은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금이 남북 평화 번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북 경협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격변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의 과학기술, 산업기술 수준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남북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첫 공정이 될 것이다. 1차원적인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이 3차원의 수준 높은 경제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차, 2차 산업을 포괄하고 과학기술 역량이 총동원되는 남북 경협이 21세기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